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의 경제 화두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제 전문가이신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이혜진입니다. 이번 편은 선거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곧 4월 재보선 선거가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거이기도 하고 또 바로 1년 후에 2022년 지방선거가 다시 있을 예정이라 신임 시장의 임기도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포퓰리즘식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 임기의 이제 시장이 실현 가능한 경제 분야의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년 임기죠. 네. 1년 임기를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요. 서울과 이제 부산이 지금 보궐선거인데요. 서울, 부산이 그 산업 공동화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집체가 되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무슨 우리가 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기업 부분들도 점점 이제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 그럼 뭐가 남았냐? 과거에는 서울이 금융의 중심지 뭐 이야기했는데, 뭐 금융은 사실은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확 정보에 눌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서울을 다시 살리는 이게 진짜 큰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이 지금 서울이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서울도 벌써 오래된 서울이 돼가지고 개발 당시에 지었던 이런 아파트들 이거 다시 재개발 재건축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정부가 하면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것만 풀어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의 부동산 부분도 상당히 잡힐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 자체를 새로 개조해야죠. 과거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의 서울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를 가는 서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 접근을 하면 지금 서울의 어떤 현안 문제, 그러니까 아까 산업을 다시 어떤 산업을 서울에 심을 거냐. 그리고 그게 서울 시민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아주 어떻게 본다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막 구름 잡는 소리, 뭐 공공임대가 이렇게 나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서울의 땅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공공임대로 해가지고 답도 안 되고요. 진짜 그건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1년 동안에 그러면 이걸 다 할 수 있냐? 아예 안 되죠. 그건 설계하고 말 거예요. 근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해야 되는 건 뭐라 생각하냐면 전임시장, 특히 이제 그 서울의 전임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사실은 파퓰리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대통령 선거를 노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사람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 지원하고 당연히 거긴 비리와 부패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추행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서울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데 있어가지고는 서울시장으로 해야 될 일은 적어도 이 서울시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바로 서울시를 깨끗하게 하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서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서울을 다시 재건하는 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은 그 서울의 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힘있게 한번 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큰 결단이 뭐냐 그런다면 정말 이 누적된 그런 비리와 부패와 모순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사실 재보선 이후에 네. 이제 대선 경쟁으로까지 네.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재보선과 또 대선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경제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네.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소득주도 정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어떤 네. 캐치프레이즈가 네. 있을까요?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여름 지나면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는 회복이 되면서 양극화가 이렇게 클 줄이야.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아프기 때문에 다 같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뭐야? 그러니까 이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의 어떤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처방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처방인데 굉장히 정말 유혹하는 게 뭐냐라면 파퓰리즘입니다. 네. 이미 지금 이 파퓰리즘 가지고 현재 이 좌파 정권은 재미를 봤거든요. 사람들한테 무상복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를 봐가지고 그거를 훨씬 더 강화할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라면 뭐 재정? 야 재정 걱정하지 마. 뭐 재벌들 돈 더 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파퓰리즘을 지금보다도 문정권보다도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다른 반대편도 보는 뭐냐 그러면 양극화 불평등 그렇게 해결이 안 되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평등 양극화가 커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평등 양극화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에 막 키우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고 네. 그다음 그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직업훈련도 막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고용 정보도 주고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으로 이런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파퓰리즘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지금 파퓰리즘 굉장히 이미 들어갔고요. 야당도 딸려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야당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작년도에 국회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회 선거에 막판에 가가지고 집권 여당의 파퓰리즘 따라가다가 결국은 야당은 폭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우리는 이런 노선을 간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대선이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어떤 뭐 기대랄까 희망은 뭐냐 그런다면 지금 파퓰리즘 정책 아까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등등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 오히려 지금 일자리도 없고 오히려 정말 뭐 불평등은 커지고 우리 현실 아니야? 그걸 국민들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이 향배를 결정하는 중도층들이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파퓰리즘은 무력화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총선 때도 작년 총선이죠. 그 전에 들어가지고 조국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막 그 모순이 떠졌을 때 중도층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싹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대선에 있어가지고 다시 그런 시도를 할 거로 보이고 그러나 중도층들이 그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뭐 어떻게 본다 하면 우리가 한 번은 다 속는다 그럴까요? 한 번은 쏘면 뭐 이해돼. 두 번 쏘면 바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어떻게 문제의식만 잇따른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파퓰리즘 경쟁을 좀 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파퓰리즘 경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상했다는 그런 여론이 언젠가는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 문제에 있어서 현재 또 기성 정당들은 또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이제 여전히 청년 계층의 고민을 네. 제대로 내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이 청년들 경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세력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어젠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청년은 어떻게 보면 이 기성 정치권들의 어떤 놀잇감이죠. 청년팔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쪽 경우는 그냥 수당을 놔주고 그리고 자기네들 다 가까운 이 편을 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야당은 그냥 그림만 청년을 갖다 끼우면 이게 청년이 뭐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 정치, 사회 모순의 압축편입니다. 그 현재 한국 청년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모순의 압축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이 백날 청년 말해본들 청년한테 들릴까 저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뭐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청년들이 지금 그 사이에 이 참 꽤나 오랫동안
이래저래 이용을 당하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이런 걸 좀 보면 뭐 부동산세에 대해서 종부세죠. 강하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20대들이 반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대들의 생각은 야 그럼 부동산 그거 정책 잘못해놓고 그거 세금으로 다 때려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 20대들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쇼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수당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가면 오늘날의 이른바 586 전성시대, 586 전성기 아닙니까? 그 586이 그 당시 20대, 30대였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시대가 지금 걔들이 딱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좌경화시켰다고 보는데 지금의 제가 볼 때는 현재 20대하고 30대 초반 이쪽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세력화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단지 지금 뭐 과거에 들어가지고 뭐 좌우의 그런 개념을 벗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어떤 좌우의 잣대가 아니고 어떤 미래에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성을 갖는 세력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문제로 보는데 뭐 그걸 이제 우리가 꼭 분류한다면 아마 우 쪽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의 지금 뭔가를 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파란을 일으키는 게 내년 대선에서 관전 포인트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청년이 내년 대선에 가장 향배를 좌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론의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경제만 위기가 아니고요. 그 민주주의가 정말 이렇게 너무 허무할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많은 희생이 따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무색하게 지금 되어버렸는데 근데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네. 대통령의 어떤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법을 아주 무시해.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법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 현재 집권 여당은 이래요. 일로 와봐. 재벌 총수들 줄 세워가지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에 이렇게 반성하고 어째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내로 남불, 조로 남불이라 그러던가요. 뭐 그런 일들인데 제가 볼 때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네. 잘 관리하고 그거를 잘 키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운민 정치가 됩니다. 그다음 그 운민 정치는 독재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말이죠. 그냥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은 맞는데 문제 이 시스템은 그냥 내팽개치면 누군가 파퓰리스트들의 손아귀에 그리고 국민들을 아주 정말 우습게 우민을 하면서 독재로 가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길로 오고 있었고 이젠 그거를 다시 한국 정치가 다 버려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바로 법치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또 전문가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